1960년 5월 1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평범한 퇴근길이었습니다. 꽃다발을 든 노인 한 명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오늘은 결혼기념일.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골목길을 걷습니다. 어깨는 구부정하고 걸음은 느립니다. 누가 봐도 그냥 동네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남자가 나타납니다. 소리도 없이, 총도 없이, 비명도 없이 단 90초.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바닥에는 떨어진 꽃다발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숨이 멎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 나치 독일에서 유럽 전역의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낸 홀로코스트의 설계자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가짜 이름으로, 가짜 신분으로 아르헨티나의 평범한 공장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전을 위해 투입된 비용을 아십니까?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입니다. 15년간 전 세계에 요원을 뿌리고 신분을 세탁하고 아르헨티나 현지의 위장 거점을 구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것도 단 한 명의 노인을 잡기 위해서. 경제학 교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완전히 미쳤군요. ROI, 즉 투자 대비 수익률을 따지면 이건 처참한 실패입니다. 삼성전자 연구개발팀에 그 돈을 주었으면 반도체 공정 세대를 하나는 뛰어넘었을 겁니다. 어떤 합리적인 국가도, 어떤 이성적인 경영자도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했을까요? 잠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섬뜩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레바논 베이루트.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상인들이 흥정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삐삐, 그러니까 구형 무선 호출기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스마트폰 대신 사용하던 아날로그 통신수단이었습니다. 해킹 걱정 없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기기.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삐삐가 동시에 진동했습니다. 메시지가 왔나 하고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 폭발.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시장 안에서, 집 안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조직적으로, 완벽하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떤 물건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됐구나.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 있습니다. 삐삐 폭발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적을 많이 죽였다가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 바로 신뢰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지금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기는 정말 안전한가? 이 부품들은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공급망 어딘가에 누군가가 손을 댄 건 아닌가? 이 의심 하나가 글로벌 제조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13조 원 규모의 브랜드 신뢰가 단 몇 초 만에 증발했고, 전 세계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급망 전수조사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사드가 원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인구 약 900만 명, 중동의 작은 나라입니다. 주변은 온통 적입니다. 건국 첫날부터 5나라가 동시에 쳐들어왔습니다. 석유도 없습니다. 땅도 좁습니다. 인구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전 세계 어떤 첩보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CIA, MI6과 함께 세계 3대 정보기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기술이 뛰어나서? 그것만으론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비밀은 훨씬 더 근원적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생존에 대한 공포가 설계한 경제 시스템입니다. 저는 오늘 그 시스템의 실체를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할 겁니다. 국가가 벼랑 끝에 섰을 때 작동하는 인간의 심리, 그리고 그 심리가 어떻게 경제적 무기가 되는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공급망, 기술, 신뢰,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실제 권력 게임에서 어떻게 무기화되는지, 이걸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뉴스를 다르게 읽게 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정보가 늦은 사람은 언제나 비용이 됩니다. 앞선 자의 수익을 채워주는 연료로 전락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 역사의 파탄을 먼저 읽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모사드가 설계한 공포 경제학,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72년 9월 5일 새벽 4시 30분 민헨 올림픽 선수촌. 세계인의 축제가 한창이던 그곳에 검은 복면을 쓴 남자 8명이 담장을 넘습니다. 소리 없이 빠르게 훈련된 동작으로.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였습니다. 2시간 뒤 이스라엘 선수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9명은 인질로 잡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검은 9월단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올림픽 생중계 화면 앞에서 이스라엘의 심장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협상은 실패했습니다. 인질
9명 전원이 살해됐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질문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골다 메이어는 그날 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른 건 아마 이 생각이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음엔 더 큰 일이 벌어진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수한 전략의 문제입니다. 골다 메이어는 그 자리에서 비밀 작전을 승인합니다. 훗날 신의 분노라 불리게 될 그 작전을 대상은 미넨 테러에 관여한 모든 인물, 제한 없음, 기간 없음, 예산 없음, 단 하나의 원칙만 있었습니다.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 1972년 10월 로마 팔레스타인 번역가 압달 와일즈 와이터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총 12발을 맞고 사망합니다. 1972년 2월 파리 팔레스타인 연구소 소장 마흐무드 잠샤리가 자신이 전화기를 드는 순간 폭발이 일어납니다. 전화기 내부에 폭약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1973년 1월 키프로스 한 호텔 침대에 누운 남자가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지 못합니다. 밤사이 누군가 방에 들어왔다가 나간 겁니다. 1974년 4월 베이루트 모사드 요원들이 대낮에 피에르우 고위간부 3명의 아파트를 급습합니다. 3명 전원 현장에서 사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경도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습니다. 타깃들은 타깃이 된 사람의 입장이 되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느 유럽 도시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가짜 신분으로, 겉으론 평범한 사업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열기 전에 멈칫합니다. 혹시 문 앞에 누가 있진 않을까? 저녁에 전화기가 울립니다. 손이 전화기로 향하다가 멈춥니다. 이게 안전한가?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 밤은 무사할까? 이것이 매일, 매주, 매달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사드가 노린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 이제 경제학 이야기를 해봅시다. 경제학에 시그널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아도 행동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을 드는 건 단순히 가방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겁니다. 모사드는 이 원리를 국가 생존 전략으로 변환했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에 보낸 신호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어디에 있든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이 신호의 핵심은 보복 비용을 무한대로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공격자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벌어집니다. 이익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보복 비용은 무한대입니다. 이 순간 공격 자체가 경제적으로 손해가 됩니다. 아무리 이념이 강해도 아무리 증오가 깊어도 인간은 결국 자신의 생존 앞에서 계산을 합니다. 모사드는 그 계산의 결과값을 바꿔버린 합니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향해 핵미사일을 켜놓은 것 기억하십니까? 두 나라는 왜 핵폭탄을 쏘지 않았을까요? 서로가 좋아서, 평화를 원해서? 아닙니다. 상호 확증 파괴 때문입니다. 내가 쏘면 상대도 쏜다. 그러면 둘 다 죽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먼저 쏘지 않는다. 이것이 억지력의 본질입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 능력을 극대화하는 역설, 평화를 위해 무기를 드는 아이러니. 모사드는 이 원리를 핵이 아닌 인간으로 구현했습니다. 핵무기는 억지력이 있지만 실제로 쓸 수 없습니다. 한 번 쓰면 모두가 죽으니까요. 하지만 모사드의 보복은 실제로 집행됩니다. 그리고 집행될 때마다 신호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다. 우리는 진짜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신의 분노 작전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1973년 7월 노르웨이의 작은 마을 릴레함메. 모사드 요원들이 타깃을 추적합니다.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작전 개시. 남자는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 그는 타깃이 아니었습니다. 모로코 출신의 평범한 웨이터였습니다. 이름이 비슷했을 뿐. 노르웨이 경찰에 모사드 요원 6명이 체포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적 망신을 당했고 작전은 일시 중단됐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억지력은 정교해야 합니다. 무차별적인 보복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고 도덕적 명분을 잃고 결국 전략의 효과도 잃습니다. 모사드는 이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이후의 작전들은 훨씬 더 정밀해졌고 훨씬 더 치밀해졌습니다. 실패가 시스템을 진화시킨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같은 전략을 씁니다. 더 정교하게,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시나르가 수십 년간 지하 터널 속에 숨어 있다가 결국 제거된 것. 헤즈볼라 지도자가 베이루트 지하 벙커에서 사망한 것. 이란 핵과학자들이 자국 영토 안에서 암살된 것. 이 모든 것이 같은 신호입니다. 숨어도 소용없다. 깊이 내려가도 소용없다. 우리는 반드시 찾아낸다.
이 신호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 신호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수조 원, 수십 년, 수백 명의 요원. 하지만 이 신호가 없었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은요. 주변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만만한 표적으로 인식하는 순간 공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비용은 수조 원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 자체입니다. 억지력의 가격표는 비싸 보이지만 억지력이 없을 때의 청구서는 훨씬 더 비쌉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협상 테이블에 앉든 어떤 시장에서 경쟁하든 상대방은 항상 이 계산을 합니다. 저 사람을 건드렸을 때 내가 치러야 할 비용이 얼마나 될까? 그 비용이 낮다고 인식되는 순간 여러분은 표적이 됩니다. 협상에서, 경쟁에서, 관계에서. 반대로 그 비용이 충분히 높다고 인식되는 순간 상대는 바른 선택을 합니다. 모사드는 국가 단위에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스케일만 다를 뿐 우리 일상의 모든 경쟁 구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위험만이 진짜 억지력입니다. 말로만은 부족합니다. 한 번이라도 실제로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호의 무게가 실립니다. 그래야 상대가 계산을 바꿉니다. 파리의 어느 평범한 카페입니다. 웨이터가 손님에게 커피를 가져다 줍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영수증을 건넵니다.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 뒤에 적힌 숫자, 그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정보입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범위의 문제입니다. CIA의 연간 예산은 약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조 원이 넘습니다. 전 세계 130개국 이상의 거점을 두고 수만 명의 전문 요원을 운영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요원을 배치해도 그들은 결국 외부인입니다. 현지 언어가 완벽하지 않고 문화를 모르고 골목 구석구석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외부인을 심지 않고 내부인을 깨웠습니다. 사얀, 히브리어로 조력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스파이가 아닙니다. 훈련받은 요원도 아닙니다. 월급을 받는 정보원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런던의 집주인, 뉴욕의 의사, 제네바의 은은의, 파리의 렌트카 업체 직원, 도쿄의 호텔 프론트데스크 직원.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모사드는 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명령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협박은 더더욱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움직입니다. 왜 그들은 움직이는 걸까요? 1945년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해방됩니다.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철조망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뼈만 남은 몸으로, 빈손으로. 돌아갈 집도 나라도 없이. 그 이후 3년,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중 상당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유럽에, 남미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의 감정이 살아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홀로코스트의 기억, 나라 없이 떠돌던 수천 년의 역사, 그 집단적 트라우마가 사얀 네트워크의 연료입니다. 모사드는 이 감정을 자산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영학에서 무형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들, 브랜드 신뢰, 특허, 기업 문화, 인적 네트워크. 애플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는 이유가 뭘까요? 공장 때문이 아닙니다. 재고 때문도 아닙니다. 애플이 아는 브랜드와 그것을 믿는 수억 명의 신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곧 자산입니다. 사얀 네트워크는 모사드 버전의 무형자산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만 명의 자발적 협력자. 그들은 대가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훈련된 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역정보에 노출될 위험이 낮습니다. 현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비용은 제로, 효과는 최대. 현대 경영학이 극찬하는 클라우드 소싱의 원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사드 요원이 런던에 파견됩니다. 임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입니다. 신분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겁니다. 런던에 사는 유대계 부동산업자 사얀입니다. 24시간 안에 안전한 아파트가 준비됩니다. 질문 없음, 영수증 없음. 두 번째, 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대계 의사 사얀에게 연락합니다. 기록에 남지 않는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타깃을 추적해야 합니다. 렌터카가 필요합니다. 유대계 렌터카 업체 사얀이 차량을 내줍니다. 서류 없음. 요원 한 명이 런던 전체를 무대로 작전을 펼치는 데 필요한 인프라가 단 몇 통의 전화로 완성됩니다. CIA가 같은 작전을 펼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거점 구축, 커버 신분 준비, 현지 협력자 모집과 검증, 수개월, 수억 달러. 모사드는 수십 분, 거의 무비용.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 플랫폼들은 왜 무료일까요? 여러분이 컨텐츠를 올리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친구를 태그하는 모든 행동이 데이터가 됩니다. 그 데이터로 플랫폼은 수십조 원을 법니다. 여러분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도 합니다. 왜냐고요? 소속감, 연결감, 정체성.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발견한 것, 구글이 발견한 것, 그것을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수십 년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돈보다 의미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사이안 네트워크에는 또 다른 자원이 있습니다. 금융사연, 뉴욕, 런던, 취리히의 유대계 금융인들, 이들이 특정 자금의 흐름을 모사디에 귀띔합니다.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얼마가 움직였다. 어떤 국적의 인물이 어떤 거래를 시도했다. 테크 사연, 실리콘밸리에는 이스라엘 출신 창업자와 엔지니어들이 세계 어느 곳보다 많습니다. 그들이 개발하는 기술,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그들이 알고 있는 취약점, 이것이 모사드의 기술 정보망이 됩니다. 미디어 사연, 주요 언론사의 편집자, 기자, 프로듀서, 이들이 특정 스토리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여론의 흐름 자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이안 네트워크는 단순한 정보 수집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레이어에 침투한 보이지 않는 인프라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단순한 물류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와 관계와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어느 지점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가 곧 그 나라, 그 기업, 그 사람의 실제 권력을 결정합니다. 삼성이 TSMC의 반도체 위탁 생산을 의존하는 순간 삼성은 그 관계에서 을이 미국이 히토류를 중국에 의존하는 순간 미국의 외교 옵션이 줄어듭니다. 사안을 가진 자가 네트워크를 지배하고 네트워크를 지배하는 자가 정보를 지배하고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결국 게임을 지배합니다. 사안 네트워크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규모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아무도 그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사드 내부에서도 전체 사안의 명단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각각의 사안은 자신이 전체 네트워크의 일부인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도움을 준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부수기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기 어렵습니다. 자발적이기 때문에 끊기 어렵습니다. 중앙이 없는 네트워크, 머리를 잘라도 죽지 않는 조직, 이것이 가장 완벽한 네트워크의 조건입니다. 삐삐 폭발 사건의 실체. 2024년 9월 17일 오후 3시 30분 레바논 베이루트.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은 과일을 팔고 있었습니다. 카페 손님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천 개의 작은 기기들이 동시에 진동했습니다. 메시지가 왔나보다. 사람들이 손을 뻗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폭발. 시장 안에서, 카페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장례식장에서, 동시에 수백 곳에서. 저는 그 영상을 처음 봤을 때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만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왔구나. 헤즈볼라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추적됩니다. GPS가 달려있고 셀타워와 통신하고 앱들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를 추적하고 도청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삐삐 무선 호출기였습니다. 1990년대 기술입니다. 단방향 수십만 대입니다. GPS 없음, 인터넷 연결 없음, 추적 불가능. 헤즈볼라 지도부는 이것이 안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새 모델을 대량 주문했습니다. 대만 회사 골드 아폴로의 제품이라고 알려진 AR9544 모델 수천 개를 조직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들을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 아폴로는 실제로 그 삐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만 회사는 헝가리의 BAC 컨설팅이라는 회사에 브랜드 사용권을 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BAC 컨설팅,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회사,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 모사드가 세운 유령 회사였습니다. 삐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사드가 설계하고 제조한 무기였습니다. 겉모양은 평범한 무선 호출기, 하지만 내부에는 배터리 옆에 소량의 폭발물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헤즈볼라가 그 삐삐를 주문하는 순간부터 그것들은 이미 시한 폭탄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그 폭탄을 스스로 사서 스스로 조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스스로 들고 다닌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교한 작전인지 생각해보십시오. 단순히 폭발물을 숨겨놓은 게 아닙니다. 헤즈볼라가 스스로 선택해서 구매하게 만들었습니다. 헤즈볼라가 스스로 배포하게 만들었습니다. 헤즈볼라가 스스로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수개월, 어쩌면 수년에 걸쳐 그 삐삐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작동했을 겁니다. 메시지가 오고 진동이 울리고 화면이 켜지고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그 신뢰가 쌓이는 동안 더 많은 조직원들이 그 기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더 중요한 인물들이 그 기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모사드가 원하는 순간 버튼 하나로 전부를 활성화했습니다. 공급망 자체가 무기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폰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는 약 2,000개입니다. 그 부품들은 40개국 이상에서 만들어집니다. 반도체는 대만, 카메라 모듈은 한국과 일본, 베타에는 중국, 케이스 금속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채굴됩니다. 애플은 이 모든 공급망을 100% 통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협력업체가 수백 개, 그 협력업체의 협력업체가 또 수백 개, 4단계, 5단계 하천구조로 내려가면 애플조차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삐삐 폭발 사건은 이 취약점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공급망의 어느 한 지점에 접근할 수 있다면
최종 제품에 무엇이든 심을 수 있다는 것을. 삐삐 폭발 다음 날부터 전 세계 기업들의 회의실에서 같은 질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공급망은 안전한가? 미국 국방부는 즉시 군용 전자기기 공급망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유럽의회는 긴급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통신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봤자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품 납품 업체가 우리 제품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믿어야 할까요? 그 업체의 부품 공급사는요? 그 공급사의 원자재 채굴 업체는요? 삐삐 폭발 사건이 심어놓은 것은 폭발물이 아닙니다. 불신입니다. 이 불신은 글로벌 제조 경제 전체의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공급망 보안 검증에 수조 원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공급망 인증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겨났습니다. 탈세계화, 즉 디커플링이 가속화됐습니다. 모사드는 단 한 번의 작전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수십조 원짜리 도미노를 쓰러뜨렸습니다. 화살, 총, 대포, 핵폭탄, 드론, 사이버 무기, 각 단계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화살의 시대에 총을 먼저 가진 자가 이겼습니다. 탱크의 시대에 공구를 먼저 개발한 자가 이겼습니다. 삐삐 폭발 사건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언입니다. 공급망 무기화의 시대. 총을 쏘지 않아도 됩니다. 국경을 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전쟁을 선포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쓰는 물건 자체를 무기로 만들면 됩니다. 상대가 스스로 사서 스스로 들고 다니는 물건을. 이것이 21세기 전쟁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반도체 생산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 곳이 어딥니까? 미국의 AI 서버, 중국의 스마트폰, 유럽의 자동차, 전 세계의 군사 장비. 한국 반도체는 이미 지정학적 체스판의 핵심 말이 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을 요청합니다. 중국은 히토리와 요소수 카드를 꺼냅니다. 양쪽 모두 한국의 공급망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려 합니다. 공급망은 이제 단순한 물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안보이고 경제 주권이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스마트폰, 그 안에 들어간 수천 개의 부품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이 직접 검증하셨습니까?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믿어야만 하는 시스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제조사를 믿고, 납품업체를 믿고, 정부의 인증을 믿고, 그 믿음의 연쇄 위에서 매일을 살아갑니다. 삐삐 폭발 사건은 그 믿음의 연쇄가 어느 한 지점에서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경쟁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내내 한 가지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1960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그 골목. 꽃다발을 든 노인이 걷고 있습니다. 결혼기념일,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천천히, 그리고 90초 만에 사라집니다. 그 장면이 왜 계속 머릿속에 남는지 이 영상을 다 만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사라진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링 전략. 이스라엘은 아이히만 한 명을 잡기 위해 수천억 원을 썼습니다. 미는 테러 용의자들을 추적하는 데 수십 년을 쏟았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완전한 낭비입니다. 하지만 그 낭비가 보내는 신호의 가치는 그 비용의 수백 배입니다. 우리를 건드리는 비용은 무한대다. 이 신호 하나가 수십 년간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의 횟수를 줄였습니다. 억지력이란 이런 겁니다. 쓰이지 않을 때 가장 효과적인 무기. 두 번째, 사얀 네트워크. 돈으로 살 수 없는 충성심, 계약서로 묶을 수 없는 헌신, 공유된 이야기와 집단적 기억으로 만들어진 자발적 인프라. 이것이 인구 900만의 작은 나라가 전 세계 모든 곳에 눈과 귀를 심을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진짜 강한 네트워크는 강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미로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공급망의 무기화. 삐삐 폭파 사건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국경을 넘지 않고도 상대방이 매일 손에 들고 다니는 물건 자체를 무기로 만들 수 있다는 선언. 이제 공급망은 전쟁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비용과 가치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아이히만 작전에 수천억 원을 쓴 것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지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비용만 보면 미친 짓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보면 천재적인 전략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관계에 시간을 쓰는 것,
결과가 보이지 않는 공부를 계속하는 것, 단기적으로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미래의 억지력이 됩니다. 지금 당장 ROI가 나오지 않는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둘째, 네트워크는 거래가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집니다. 사얀들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월급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고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가 거래입니까? 신뢰입니까? 거래로 맺어진 관계는 더 나은 거래가 나타나는 순간 끊어집니다. 신뢰로 맺어진 관계는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진짜 자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위기 때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의 수입니다. 세 번째, 공급망을 알아야 리스크를 합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는 회사의 공급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핵심 납품업체는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리스크를 모르는 겁니다. 리스크를 모르면 준비를 못합니다. 준비를 못하면 위기가 왔을 때 비용이 됩니다. 앞선 자의 수익을 채워주는 연료가 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60년에 이스라엘이 아이히만을 잡은 방식, 1972년에 모사드가 미넨 테러 용의자들을 추적한 방식, 2024년에 삐삐 폭발 작전을 실행한 방식. 표면적인 수단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정보를 먼저 가진 자, 흐름을 먼저 읽은 자, 상대방보다 한 수 앞서 생각한 자, 그들이 게임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전쟁에서만 작동하는 법칙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부동산 시장에서도, 취업시장에서도, 사업 경쟁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인간관계에서도. 정보가 늦은 사람은 언제나 비용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사드의 전략,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편으로는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치밀하게, 이 정도까지 집요하게 국가가 생존을 위해 설계한 시스템의 무서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안전하게 만들었는가? 무한 보복의 신호는 억지력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무한한 증오도 키웠습니다. 사얀 네트워크는 강력한 정보망이지만 동시에 우리 편과 그들을 가르는 깊은 선도 그었습니다. PEP 폭발은 적에게 타격을 입혔지만 동시에 전 세계를 서로를 의심하는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힘으로 만드는 평화는 진짜 평화인가? 저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제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에 대한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모사드의 전략이 이스라엘을 구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끝없는 갈등의 굴레에 스스로를 가뒀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냉철한 시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어떤 의견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 채널을 더 깊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는 이제 넘쳐납니다. 유튜브에도, 뉴스에도, SNS에도. 가장 비싼 것은 올바른 프레임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상한 뉴스네 하고 스크롤을 넘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뒤에 숨겨진 권력의 계산을, 돈의 흐름을, 심리의 움직임을 읽습니다. 그 차이가 5년 뒤, 10년 뒤의 삶을 가릅니다. 저희 채널이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프레임입니다. 숫자 너머의 심리, 사건 너머의 구조, 뉴스 너머의 권력. 그것을 먼저 읽는 사람이 먼저 움직이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독식합니다. 글로벌 돈의 흐름과 그 너머의 심리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한눈의 정제심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전략적 시야를 단 1mm라도 넓혀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좋아요 한번, 구독과 알림 설정, 그것이 이 채널이 더 깊은 분석을 계속할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부의 길목을 지키는 전략가가 되십시오.